한국 기업 중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꼽으라면 대다수가 삼성을 꼽을 겁니다. 전자를 시작으로 물산, 중공업, 디스플레이 등등 꽤 많은 계열사가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죠. 물론 현대, LG, SK 등 잘 알려진 대기업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그리고 한국 기술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만 삼성이 한국 1등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삼성그룹 주요 15개 계열사 매출은 최근 4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한국 전체 GDP 대비 20% 수준, 명실상부한 1등 기업인데 그렇다고 국내에서만 호랑이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브랜드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는 2024년 세계 500대 브랜드 보고서를 통해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993억 6,500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삼성 앞에는 세계 최고 기업으로 불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이 있을 뿐이며 상위 5개 기업 중 삼성은 유일한 제조업 기업이자 비미국 기업입니다. 그 외 한국 기업 중 현대자동차 그룹이 41위, SK가 82위, LG가 83위를 기록했죠. 이렇듯 삼성은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인데 삼성의 역사에는 위 4개 기업들은 상상도 못한 살벌한 사건들이 질비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1938년 이병철 선대회장이 대구에서 개업한 삼성상회를 모태로 합니다. 당시 첨가물과 건어물을 팔던 삼성상회는 1951년 삼성물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회사를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1953년 전쟁 직후 제일제당을 세워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변신시킨 뒤 금융, 중화학, 전자 등으로 확장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성공신화를 써내려왔습니다. 현재 삼성은 스마트폰, 반도체, TV, 디스플레이 등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삼성이 있기까지는 고 이건희 회장이 있습니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1960년대 자신이 은퇴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후계자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집니다. 유교에 뿌리를 둔 한국의 정서라면 장남 이맹희를 후계자로 지명해야 했지만 삼남 이건희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대단했으니까요.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맹희에게 그룹 총수 자리를 물려줬을 텐데 1966년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비료의 58톤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는데요. 58톤에 달하는 대규모 사카린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삼성은 당시 2,400만 원이라는 큰 벌금이 부과됐지만 언론에서는 재벌의 도덕성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의 자리는 이맹희가 대신했죠. 삼성전자,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의 부사장 및 전무를 취임하는 등 사실상 삼성의 오너가 됐습니다. 그러다 1968년 청와대 투서 사건이 불거집니다. 누군가 사카린 밀수 사건을 청와대에 투서했는데 위 밀수 사건의 주범이 이맹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병철의 눈밖에 난 이맹희는 이후 10여 년간 야인으로 떠돌았습니다. 1987년 이병철이 사망하면서 차기 삼성그룹의 총수로 앉은 인물은 바로 삼남 이건희. 삼성의 신화가 시작된 첫 사건은 이건희가 그룹 총수로 올라선 일입니다. 결과만 두고 보자면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5월 10일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00조 원, 주식은 133만 5천 원이었는데 그가 취임한 1987년 대비 시가총액은 500배, 주가는 50배 뛰었습니다. 단 30년 만에 이뤄낸 실적이죠. 현재 삼성이 가장 유명한 분야는 반도체와 더불어 스마트폰 분야인데요.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5,350만 대로 점유율 19%를 기록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최근 가장 노력을 쏟아부은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갤럭시 S24 시리즈가 판매량 1, 2, 3위를 차지했는데 갤럭시 S24 울트라가 30.1%, S24가 16.8%, S24 플러스가 11.5%를 기록해 점유율 58.4%로 사실상 전 세계 생성형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그 아래로 중국 업체 6개가 올라있는 만큼 중국 업체들의 도전이 거세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대단한 인지도를 자랑하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스마트폰, 아니 핸드폰 산업의 강자가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한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화형식 사건인데요. 한국에서도 휴대전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삼성전자 회장으로 갓 취임한 이건희는 한국 최초로 개발한 휴대전화 SH100을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휴대전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은 모토로라가 장악하고 있었으며 한국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건희는 첫 모델을 출시하면서 미래에는 1인당 1휴대전화를 보유하는 시대가 온다며 휴대전화 사업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는 삼성의 미래를 휴대전화에 걸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렇게 휴대전화 사업에 진출하더니 1994년에는 SH770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니콜 브랜드를 처음 사용한 모델로 한국 시장을 장악한 모토로라를 넘어서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는데, 이 덕분에 출시 6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 30%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급증한 생산량으로 인해 품질 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실.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 불량품을 걸러내지 못했고, 한 보고서는 삼성전자 휴대폰 불량률이 11.8%에 달한다고 썼습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불량품을 팔았다며 고객이 사장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건희는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삼성이 어떻게 이딴 불량품을 만들 수 있느냐, 시중에 출시된 모든 제품을 회수하라고 구미 사업장에 지시했는데, 그렇게 1995년 3월 9일 전국에서 회수된 15만 대의 휴대폰이 구미 사업장 운동장에 쌓였습니다. 이건희는 구미 사업장에 모인 임직원 2천여 명 앞에서 휴대폰 15만 개를 전부 해머로 부수고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의 휴대폰이 사용되지도 못한 채 그대로 폐기 처분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직원들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 결연한 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공장 직원들은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이라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어야 했고, 15만 개의 휴대폰이 태워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인격과 자존심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50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품질은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며 품질 관리를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했죠. 아무리 연구개발에 매진해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해도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이 나온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 고질적인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빠르게 변화하며 환골탈퇴에 성공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품질은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제품 생산에 매진했고, 화영식 후 4개월 만에 모토로라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51.5%로 국내 시장 1위로 발돋움했죠. 하지만 이건희는 불량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봤습니다. 애니콜 화영식이 있은 다음에 그는 디지털 휴대전화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그 이듬해부터는 휴대폰 해외 수출에도 성공했습니다. 해외 시장을 상대로 삼성은 저가 전략이 아닌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했고, 그에 걸맞는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에 엄청난 투자를 감행했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삼성은 1999년 세계 최초의 TV폰, 2006년 1000만 화소 카메라 폰을 출시하는 등 혁신을 이끌었고, 키패드의 제일 아래 자리한 통함의 종료 버튼을 상단으로 끌어올려 세계 표준으로 정착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자 삼성은 2년 만에 갤럭시 시리즈로 대응하며 곧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며 휴대폰 왕국이 됐는데요. 만약 이건희가 삼성그룹의 총수로 지명되지 않고 애니콜 화영식이 거행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삼성의 혁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TV 시장에서도 갤럭시만큼이나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했는데요. 지난 2020년 삼성은 초고가 프리미엄 TV 시장 개척을 천명하고는 역사상 최초로 1억 7천만 원으로 책정된 110인치 마이크로 LED TV를 출시했습니다. 잘 팔렸을까 싶지만 역사상 최초라는 상징성 초대형 디스플레이와 최상의 화질을 제공한 덕분에 중동의 부호들이 엄청나게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그간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인정받게 해준 TV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미였는데, 이 TV 분야에서도 이건희의 결단이 없었으면 초일류 기업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요. 원래 TV 시장은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도 있었지만 이건희의 결단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을 방문한 이건희는 LA의 한 가전 매장을 방문했다가 치욕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가전 매장 한 구석에서 먼지가 수북하게 뒤집어 쓴 삼성 TV를 발견한 것이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귀국 즉시 관련 임직원을 모아놓고 일본의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 명품 TV를 제작하라는 특명을 내렸죠. 이때 결성된 특별팀이 바로 TV 인류화 태스크포스 팀인데요. 당시 TV 시장은 브라운관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태스크포스 팀은 LCD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이 시장을 개척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미 경쟁자가 포화 상태인 브라운관 시장보다는 아직까지 경쟁이 적은 LCD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후 디자인 작업에 착수했는데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와인잔에서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까지의 TV는 네모난 박스에 이것저것 구겨 넣듯 모양이 천편일률적이었지만 만약 이를 와인잔처럼 바닥에 스탠드를 세운다면 안정성과 세련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차가 난 디자인팀은 시제품 LCD TV를 제작 요청했으나 초기 시제품 두께가 110mm로 두꺼워 미적으로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에 더 얇은 80mm를 요청했으나 제작팀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거절하면서 충돌이 생겼는데요. 이 상황을 보고받은 이건희는 디자인팀의 요구대로 제작하라며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2006년 세계 최초의 와인잔 형상의 TV, 보르도 TV가 인류사에 등장했습니다. 보르도 TV는 역작이었습니다. 단순한 TV를 넘어 TV 디자인의 표준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전 세계 25개국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120개의 상을 전부 휩쓸었고 출시된 모든 국가 판매량 1위, 3개월 만에 전 세계 시장 판매량 100만 대, 1년 만에 600만 대를 판매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죠. 당시 삼성전자의 TV 매출 중 50%를 보르도 TV가 차지했고 사상 최초로 소니를 누르고 TV 시장 1위로 올라섰습니다. 보르도 TV는 삼성전자를 소니를 넘어 세계 1위로 만들어준 효자 제품이자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변모시킨 인류 상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TV 시장의 표준을 정립한 획기적인 제품이기도 하죠. 그전까지 네모박스에 우겨넣듯 전시되던 TV가 이제는 고급스러운 검정색의 스탠드 위로 올라왔으니까요. 만약 이건희가 현실에 안주해 브라운관 TV에 만족하고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드는 기술팀의 손을 들어줬다면 현재 세계 1위에 빛나는 삼성전자 TV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한국에 이런 기업가가 더 많이 등장하길, 그래서 삼성 앞에 4개 기업이 전부 한국 기업이 오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